디지털 헬스 이너가 쟁점 및 최신 동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SAMD라고 하는데요. 이 SAMD에 대한 규제 쟁점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의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최신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기관의 발표 내용들을 조금 요약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SAMD입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하는데요. 먼저 SAMD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기기들은 그 하드웨어랑 같이 연결돼서 쓰는 게 그 기본이었다면 이 SAMD는 소프트웨어 하나가 독립적인 의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또는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또는 뭐 다른 제품에 다운받아서 쓰는 게 SAMD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질병을 진단한다던가 치료를 보조한다던가 어떠한 병의 예후를 예측한다던가 또는 병의 지속성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고요. 결국은 어떤 물리적 기계 없이 우리 소프트웨어만으로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것들을 SAM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의료기기군을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랑 의료기기로 나눈다면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디지털 헬스케어로 분류되고요. 어떠한 의료 행위에 이 소프트웨어가 쓰인다면 SAMD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들어간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SAMD로 들어가고요. 또는 그 소프트웨어로 어떤 병을 치료해주는 디지털 치료기기 DTX 같은 것들이 이런 SAMD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엑셀을 보고 가상현실 기반이 하나의 불면증 치료제로 내려온다. 소프트웨어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SAMD 하나 형태가 될 거고요. 또는 뭐 제품과 의약품 같이 융합해서 쓴다 하는 것도 SAM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SAMD도 어떠한 국제적인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MDRF에서 2014년에 이미 이런 규격을 만들고요. SAMD는 이런 식에 따라서 문서를 만들고 이런 식에 따라서 인허가의 가입 포인트로 봐야 되겠다라는 문서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그 SAMD랑 조금 헷갈리시거나 오해를 하는 게 SIM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AMD는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면 SIMD는 Software in a Medical Device입니다. 즉 똑같이 어떠한 예측을 하고 상태를 검증하고 진단을 하는 게 그 컴퓨터 의료기기 내장되어 있다면 이건 SIMD라고 하고요. 보통 소프트웨어 내장 의료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안에 똑같은 분석 처리를 하는데 그 분석 처리를 어떠한 기기에 하드웨어 집어넣었다면 소프트웨어 내장형 디지털 기기이고요. 그 소프트웨어는 그 기기에만 한정돼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SAMD는 그거랑 상관없이 병용적으로 그 기기가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상관없이 돌아가고 어떤 분석, 진단, 예측, 모니터링을 한다면 그게 이제 SAM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AMD가 계속 나오면서 미국도, 그러니까 외국도 이런 SAMD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허가를 해야 될까? 기존의 의료기기 체제랑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FDA에서는 SAMD를 의료기기로 이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기 등급 분류하듯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만들고 그 체계하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들이 기반으로 한 SAMD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할지, 정비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 SAMD에 대한 특별한 법이 딱 나와 있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요. 그 MDR이나, 그러니까 MDR 의료기기 인허가라든가 IVDR 같이 체외진단기의 등록 인허가 규정 안에 독립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규제하겠다라는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에 대해서 CE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MDCG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2019년
이미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MDCG에 따라서 의료기를 어떻게 분류하고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국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요, 여기서도 SAMD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SAMD를 정의하고 어떻게 할지 분류하고 우리 규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가 계속 등록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어떤 가이드라인하고 어떤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심사할지에 대해서 중국이나 다른 기관들도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규제를 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향들의 공통점은 리스크 기반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또는 소프트웨어 오작동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침이 크다면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그 의료기기 위험 관리를 하는데 ISO 14971이라는 규격이라든가 ISO 8002-1이라는 규격에 따라서 이미 규격을 만들고 이 규격에 따라서 리스크 분석을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동안 관리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개발하고 검증하고 끝났다면 지금은 개발하고 검증하고 유지보수하고 업데이트하고 어떤 문제 해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변경하고 패치할 것까지 모두를 다 규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적용된 것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를 학습하면 알고리즘 업데이트 되는데 이 업데이트 주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규제 과학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I라든가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형태의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당국들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DTX에 대한 규제들을 만들고 있고요. 외국들도 이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심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예고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화나 심사 기준에 대한 표준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DRF에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SAMD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것처럼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국가 간의 사교 규제를 통일하는 움직임들이 아직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딱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각 규제 기관마다 또는 각 국가마다 이런 규제 기관을 만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랑 AI가 되면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게 사이버 보안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입니다. AI를 쓴다는 것은 결국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공해서 새로운 알고리즘 업데이트하고 성능을 향상하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이 데이터의 보안은 어떻게 할 거고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소프트웨어 SAMD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화하고 검증하고 있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준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 절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MDCG라는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EU AI 액트법이라고 해서 AI 할 때에 대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I를 쓰는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유럽에 진출한다? 그러면 저 AI 액트법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AI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동안 어떻게 문서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알고리즘을 관리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SAMD에 대해서 주요 규제 쟁점들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험 등급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다르게 위험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해가 없더라도 뭐 어떠한 오진이나 오판을 할 수 있는 임상적 영향이 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 분류를 등급할지에 대해서 분류를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나 또는 머신러닝을 썼을 때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어떤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I를 쓰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 모델에 대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자동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거고 재학습을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고 제어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규제 가이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요즘 각 뉴스에서 개인정보가 해킹당해서 유출됐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의료기기다 보니까 정보가 무선으로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고 저장하는 데에 대한 보안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규제기관들은 ISO나 IEC 국제 규격에 따라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보안에 관련돼서는 IEC 27001이라는 국제 규격에 따라서 너네가 사이버보안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정보보안 같은 경우는 27001이라는 거에서 정보보안을 잘 하고 있느냐에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제 IEC 62304라는 규정에 따라서 확인하게 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테스트를 했냐는 81001-5-1에 따라서 검증합니다. 이게 하나로만 규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규제 규격들이 서로 묶이고 얽히고 성겨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품에 사이버 보안을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은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정확한 성의를 반영하는지, 이 알고리즘이 임상적으로 유용한지에 대해서 항상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리얼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많이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업데이트라든가 변경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이 갔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할 때 우리 제품의 성능이나 알고리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표준 운영, 상호 다른 기기와 어떻게 통신할지, 또 표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하다 보면 여러분 뭐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게 통신을 갈 때 데이터 포맷에 대한 기준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들은 어떤 포맷에 따라 가야 될까? 예를 들면 HL7이라는 포맷이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IEEE 11073이라는 규정이라든가, 의료 영상 데이터는 다이콤이라는 표준을 따르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표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주요 쟁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규제를 확인할 때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한쪽 편향되어 있으면 데이터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노인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5세 미만의 어린이한테 쓴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 평행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도 이 SAMD에 될 때 좀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각국의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의료기기 하시는 분은 반복적인 얘기일 수 있을 건데요. 위험을 먼저 분류하셔야 됩니다. IMD 미국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든 이 의료기기 SAMD에 대해서 위험 등급을 먼저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문서 체계를 갖춥니다. 그리고 AI나 그 머신러닝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기관이 다 동일한데요. 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것도 재심사를 하고 또 어떻게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임상 검증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성능 실험을 하고 임상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고요.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좀 위험이 좀 낮은 제품 같은 경우는 동두성 제품이라든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상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일본은 PMDA에서 어떤 평가하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임상 평가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국내 식약처 같은 경우는 SAMD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새로운 기기이기 때문에 꼭 임상 평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심사 이후에 임상적 성능을 병행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 미국의 FDA 같은 경우 사이버 시큐리티 가이드라인이 2023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셔야 되고요. 유럽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MDCD 2019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고요. 일본도 PMDA에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따라서 문서나 어떤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도 사이버 보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지 따라 있고요. 국제적으로 표준은 동일하게 모든 그 기관들이, 각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62304에 따라서 전주기 관리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82304에 따라서 소프트 밸리데이션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은 ISO 14971에 따라서 위험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라고 모든 기관들이 동일하게 적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쟁점별로 약간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AI의 업데이트 관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 같은 경우는 AI나 또는 머신러닝을 적용한 SAMD 같은 경우 그 AI, 머신러닝, SAMD 액트 플랜이라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습하고 또 우리가 어떤 범위까지 변경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학습하고 업데이트 한다면 재허가를 면제해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EU MDR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코멘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실험의 데이터를 더 만들기 위해서 C 심사에서 또는 인증을 받을 때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안의 취약점입니다. 저희가 그 앱에 다운받아서 쓰는 거다. 그러면 그 데이터 전송할 때 어떻게 암호화를 할 건지 또는 그 사용자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인증할 거냐에 대한 암호화 체계에 대한 계속 이슈들이 있고요. 그 체계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받던가 또는 원격 모니터링 한다던가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사용자 인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쟁점은 데이터 평양인데요. 이제 특정 연령 또는 인종 이 데이터가 평양돼서 학습하다면 이 알고리즘이 모든 게 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평양되지 않게 잡았는지 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MD의 규제의 쟁점은 AI 업데이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부족한 임상실험 데이터를 어떻게 많이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보안을 어떻게 취약점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터 평양성을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2024년에 제정됐고 올해 2025년에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AMD는 이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의 규제과학 접근 사례들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보통 디지털 의료기기라는 제품이 좀 정의가 됐었고요. 국내는. 그래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따라 적용을 받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EU AI 액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FDA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법이 내년에 발효돼서요.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쓰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따라서 적용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의료 제품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좀 세부 유형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SAMD 얘기한 것처럼 그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 즉 SAMD인데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혼자 어떤 환경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AI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러신머닝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계적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좀 구현한다면, 즉 인공지능을 쓴다면 디지털 의료 제품으로 인식이 돼서 디지털 의료 제품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인데요. 로봇도 간단한 로봇이 아니라 자율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인공지능을 많이 쓴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제품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거나 하는 것, 그래서 서버에 들어가서 그런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 또한 디지털 의료 기술로 보고 디지털 의료 기술 제품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AI랑 어떤 오감 또는 감각을 위해서 현실과 공간을 혼합해서 쓰는 가상융합 기술도 디지털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디지털 의료기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예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런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병리 조직을 진단하고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뇌 영상을 보고요. MRI나 CT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뇌 병변이 있다 보조하는 진단들,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써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써서 얼마큼 개선이 됐느냐 또는 병변 가능성이 얼마큼 높은가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치료에 쓰는 소프트웨어도 그 AI를 쓰게 되고요. 인지치료 데이터를 모아서 그 사람에게 맞는 또는 처방전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AI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용 로봇, 요즘은 AI를 써서 수술 로봇을 개발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그러면 이제 꼬맬 수 있는 직접 피지컬 AI를 이용해서 러닝해서 배우는 장비들도 연구 개발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사용화되진 않았지만, 또는 로봇이 어떤 가이드를 AI랑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술 경로를 알아서 찾아주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치료하는 소프트웨어들도 AI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물주입에 어떤 플랜을 짜주고 나의 혈당을 따라서 혈당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 혈당에 따라서 약물 주입을 어떻게 할지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들도 AI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AI가 병정을 미리 예측해주는 것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시경 진단을 할 때 내시경으로 쭉 영상을 보다가 병변 부위가 있으면 이렇게 의사한테 AI가 마킹해주는 장비들, 이런 것들이 지금 AI를 계속 쓰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규제과학, 즉 그 인증 규제를 할 때 어떤 적용 원리를 가지고 하느냐 하실 때 볼 때 가장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검증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느냐, 그리고 의료기기다 보니까 임상적으로 어떻게 니네가 이거에 대해서 맞게 증명했느냐에 대한 게 이제 규제 과정에서 되게 포인트고요. 이유는 데이터 품질이 들쑥날쑥하고요. 나쁜 품질일 수도 있고 품질도 평가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평행성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일관성을 가지고 검증하게 됩니다. 그다음 AI 알고리즘을 검증합니다. AI 알고리즘의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재현성을 판단하고요. 그래서 입력이 변화에 따라서 임상 결과가 이게 확 변하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 검증입니다. AI가 분석적이고 임상적으로 정확한 검증을 해야,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ROI를 작시 잡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스코프를 다르게 잡는다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능이 잘 나오는지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설명 가능성입니다. AI가 이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설 기법으로 이걸 검증했는지도 꼭 포함해서 이 AI가 판단한 근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모르군요.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그 원리는 지속학습 AI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안정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랜을 우리가 미리 짜고 그 계획, 단순히 내년에 올해 업데이트 할 건데 안정성 검증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이미 출시할 때 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데이터는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알고리즘 어떻게 하고 이미 나가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뿌려서 알고리즘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은 사이버 보안이란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부분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데이터를 갖고 AI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그럼 이 보호된다는 것을 어떻게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쓰는 방법이 IEC 81001-5-1이라는 규격에 기반해서 사이버 보안이나 데이터 무결성을 테스트합니다.
또는 디지털 의료 제품법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라라는 시행규칙이 나와 있어서 그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용 원리는 리얼 실사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만 유효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임상 데이터가 아니라 임의로 데이터 갖고 만들었다면 현재는 인정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만든 그러니까 병원과 코옥하셔서 병원에서 실제 데이터를 모아서 그 알고리즘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셔야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다음은 최신 가이드라인 및 규제기관의 발표를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법은 디지털 의료 제품법입니다. 이 법은 2024년에 1월 달에 제정이 됐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 AI를 쓴다면 국내 같은 경우 이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따라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에 이제 요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업무 안내서인데요. 식약처에서 나온 업무 안내서를 조금 설명드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임상실험, 임상적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품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전주기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데이터 또는 AI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도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발효되면서 AI를 쓰는 제품들은 이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 규제에 따라서 인허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 나는 걸 설명드리면 우선은 의료기기를 분류하는 데부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기기가 품목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있으면 A 품목은 등급이 몇, B 품목은 등급이 3,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디지털 의료 제품법 같은 경우는 품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의 제품이 하나의 품목이 있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면 코드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품목을 하나에 합칠 수 있게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기기법은 예를 들어 초음파 진단기, 그러면 진단기에 대한 허가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예를 들어 유방암을 진단한다, 초음파로. 유방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따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태아의 어떠한 선천성 결함을 발견하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럼 그거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품목이 하나의 제품에 3개가 만들어진다면 디지털 제품법은 이제 그거를 하나의 품목으로 만듭니다. 제품 코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에 초음파 진단기기가 있고 방금 얘기했던 유방암 진단 보조 기능이 있고 태아의 선천성 결함을 예측하는 AI를 써서 하는 것들이 하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7자리 코드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7자리를 쓰는데 처음에 2자리는 사용 목적을 씁니다. 검사에 쓰는 거냐, 진단에 쓰냐, 치료에 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기술 체계를 정의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쓰느냐 또는 가상현실을 쓰는 거냐 또는 뭐 로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드를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술이 하나가 아니라 뭐 2-3개의 기술을 쓴다 그러면 코드를 2개를 쓰는 거예요. 3자리인데요. 2개를 쓴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내가 로봇을 쓴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코드를 2개를 써서 우리 제품은 인공지능과 로봇도 같이 쓰는구나 라고 하게 되고요. 마지막 7번째는 이제 형태입니다. 이게 독립 소프트웨어냐 또는 뭐 내장형 소프트웨어냐 이런 형태들을 좀 적게 돼서 그래서 7개 코드로 지금은 등급을 분류하고 그거에 따라 인허가 받는 제도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품이 하나면 하나의 의료기기 안전 등급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확인하고 다 합쳐서 우리 제품이 안전한지 안 한지 등급을 1부터 4단계까지 따로 매기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SAMD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은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의료기기가 품허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SAMD를 하신다면 SAMD만 있다 그러면 전환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법에 따른 허가로 전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GMP로 전환하셔야 되고요. 둘 다 생산하신다면 추가로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의 인허가는 뭐 기존과 똑같이 3, 4등급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고요. 2등급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허가를 해주고요. 1등급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디지털 제품법이 적용되면서 GMP 심사는 디지털 제품법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만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제품법이나 AI를 쓰면서 임상에 대한 게 필수가 됐습니다. 거의 뭐 사전에 임상 계획을 내서 허가를 받든 아니면 먼저 제출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임상의 성능을 받든 어쨌든 임상 실험에 대해서 AI 쓴 기술에 대해서 임상 실험적을 통해서 이 제품이 유효하다, 성능이 유효하다, 이 알고리즘이 임상적 데이터를 잘 반영해서 안정적인 성능이 나온다, 우리가 목표한 진단이나 보조나 예측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되면서 모든 내용들은 다, 그러니까 모든 성능들은 임상으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따라서 이제 DGMP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I를 쓰신다 그러면 디지털 의료기기고요. 그러면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따라서 품질 관리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허가 심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기구가 달라진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의료기기도 소프트웨어 쓰신다면 62304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얘기가 되어 있는데 디지털 의료기기가 됨으로써 또는 SAMD가 적용되면서 62304에 단순히 제품 개발의 검증 유효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문제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문제를 받았을 때 이 해결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때까지도 관리하고 그 기준을 그 품질 관리할 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나 머신 기능이 탑재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GMP 기준과 62304 아까 제가 디지털 소프트웨어 SAMD 얘기를 했죠. 그게뿐만이 아니라 ISO 42001의 기준에 따라서 AI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데이터의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쓸 때 우리가 개발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검증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이 데이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를 ISO 4200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서 요즘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 하나가 정보 보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이버 보안인데요. 물리적 환경이나 기술적인 정보 보안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보안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쓰는 장소가 물리적 보안이거든요. 서버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누가 아무나 침투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그 장소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것도 위험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위해가 있으니 물리적 보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보안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보안은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이 있다. 그럼 우리가 디도스 공격을 어떻게 막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또는 패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버그가 있으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패치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지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라라고 포인트가, 그 세 개의 포인트가 조금 강화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 개의 포인트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규제 과학에서 강화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규제가 약간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AI가 적용된 제품이
어떤 형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또는 개발이나 임상실험 또는 허가를 받을 때 어떤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될지 또는 조금 어떤 동향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학습한 내용을 난이도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